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수업이 이제 그 2달 동안에 수학 교육학 신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내가 이제 지금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강의 교재는 2016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여러분들 중에는 2017년, 2018년, 2019년에 따라서 책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큰 그림상에서의 책의 교재에는 변함이 없고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달라서 수업 시간에 내가 여러분하고 하는 얘기하고 책이 한두 페이지 번호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수업하는 중에 몇 페이지를 펴봅시다 그랬는데 안 맞았다 그래서 당황해 하시지 말고 그 관련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수업에 대해서 이제 유의를 하시면서 참고로 이렇게 들으셔야 될 내용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에 이제 해당이 되냐면, 내가 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강의를 하는데, 내가 강의를 해도 책을 읽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요 정도 선은 읽었으면 꼭 좋겠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내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한테 이 파트는 꼭 읽어보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모른다고 해서 크게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조금 가끔 가다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지금이 시험에서 보시면 원래 항상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이 수학과는 7차 수학과 교육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차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7차 교육 과정이 2007, 2009, 2015를 거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 과정이라는 얘기는 교육 철학은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안 바뀌었는데 세부적인 내용 안에서는 조금 수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입장은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2015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과정이 1차부터 7차까지 쭉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가 뭐였지? 이거를 꼭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의 문제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육과정 중에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그 틀 자체는 우리가 봐두는 게 좋은데, 그게 객관식 시험 같은 문제가 되면 물어봐요. 몇 차 교육과정 때는 몇 회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는 것들을 공부하는 게 맞는데, 서술형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 뜬금없이 4차 교육과정을 물어볼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 개정이 되면 개정 전과 개정될 것에 대한 비교가 나와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계산하려고 한다. 계산하려고 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다. 당신은 이제 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개정된 거 알고 있어요? 하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되겠어요?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건 계속 나오다가 언제까지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시행된 1년 차까지. 그러면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몇 년도에 학교 현장에서 시행이 됐습니까? 2018년도에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 시험까지는, 그러니까 그 교사를 뽑는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2021년도를 이제 준비하는 거고요. 2019년도까지는 계속 물어본 거예요. 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게 18년, 19년 때 시행되기 직전과 시행된 직후에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20년이고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보는 거니까 이미 이제 시행 안에 뭐가 돼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를 물어보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서는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냈다고 해서 잘못될 건 없지만 그거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단 자, 그래 시행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며 어떠한 그거에 대한 학습 방법, 지도 방법 그런 것들과 연관된 내용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1차부터 6차 쭉 내용들이 나올 때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은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흐름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디테일하게 내가 다 공부는 안 하더라도 흐름 정도만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 알아보면서 넘어가자. 그 정도면 된다. 근데 그거 몰랐다고 해서 크게 문제됩니까? 크게 문제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읽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요 정도 내용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요 정도는 책에 나왔다는 얘기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막 머리 싸매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이거는 만약에 이것을 학문적으로 전공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1, 2월에 신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1, 2월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교과교육론이 5문항이 나왔습니다만 다섯 문항이 아니지 7문항이었나? 4점 24점짜리 7문항 맞죠? 2점짜리 2개 4점짜리 5개 이제 갑자기 그 계산하려니까 머리가 7문항이 나왔는데 7문항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현대대 수학 2과목보다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현대 해석, 위상 이 3과목하고 교과교육론하고 점수가 똑같은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신론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몇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 될까요? 그러면 2점? 4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비중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만약에 책으로 본다면 우리가 비중으로 높은 뭐가 나올까요? 그럼 교재 연구. 비중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교재 연구라는 책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서도 마찬가지고 뭐가 됐든 기본적인 개념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시험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학교육론은 박사기 논문도 신론을 이해하고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읽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전공은 석사기 논문도 자기와 관련돼서 자기가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석사기도 못 읽는데 읽기 어려운데 교과교육론은 신론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박사기 논문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진짜 여기서 나오는 게 2점, 4점 내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노골적으로 물어본 점수는 그거밖에 안 된다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관련된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서는 내가 어떤 책도 읽어볼 수도 없을 뿐더러 시험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론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세기 수학은 그 추상수학이라고 해서 집합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가 집합론이라는 것을 당장 여기서 공부를 안 해도 위상에서도 집합적 사고가 나오고 대수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다 보니까 그거 당장 몰랐다고 해서 공부 안 했다고 해서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우리 여러분 정도의 수준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교육학 신론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점수가 적게 나오니까 한 번 읽고 끝내야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업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일부 수학 교육의 이해.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우리가 이제 아마 오늘 조금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부 수학과 교육 과정, 그 다음에 3부 수학 교육 철학. 그런데 이제 2부에서 1부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로 수업해야 될 내용이 2장, 3장을 중심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1부에서는 2부에서는 2장에 있는 그 최근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7차 수학, 우리는 7차 수학과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는 2015만 볼 수 없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장 내용은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한 두어 번 시험에 나오기는 했으나 여기서는 이제 수학적 힘의 신장이라는 것과 연계시켜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3부는 수학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는 합니다. 시험에 조금 좀 과하게 표현하면 매년 한 문항 4점 요 정도가 나올 만큼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3부 할 때 우리가 보면 이제 수학교육 철학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내가 통상적으로 수리 철학이라는 말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리 철학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인데 절대주의 수리 철학과 오류주의 수리 철학으로 이렇게 내가 분류를 해요. 절대주의와 오류주의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류주의 수리 철학이 2장 중경험주의, 3장 구성주의가 통상적으로 이제 오류주의 수리 철학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주의 수리 철학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플라토니주의는 절대주의 이제 수리 철학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 대한 내용보다는 준경험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 이거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부는 수리 철학이라는 것은 배경적 지식으로 이제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배경적 지식이 내가 이제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 수학사라는 과목이 2000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시험 영역에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작년에 수학사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항이. 근데 이제 뭐가 되냐면 수학사라는 건 빠졌지만 역사 발생적 원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역사적 발생적인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수학사와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되는 거고 그런 문제로 본다면 3부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유크리트 기하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크리트의 5번째 공준이 뭐로 알려져 있죠? 유크리트의 5번째 공준을 일명 평행선 공준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 직선이 주어지면 그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면서 한 직선과 평행한 직선은 꼭 몇 개만 존재한다? 하나만 존재한다가 우리가 말하는 평행선 공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박하는 이제 이론들이 나온 게 타원, 쌍곡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쌍곡기하학, 타원기하학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일명 우리가 유크리트 기하라고 하면서 오공준에 대한 주장이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건 이제 내 얘기가 아니라 유럽 쪽을 중심으로 했던 얘기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리란 딱 2개만 있다. 하나는 종교. 그때는 이제 그건 신이고 하나는 수학이라고 본 거예요. 절대적 진리는. 그런데 절대적 진리라고 믿었던 수학에서 이런 말이 있죠. 요즘은 내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지구자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 2번째 많이 팔린 책이 유크리트 기하학이랬죠. 그런데 절대적 신뢰라고 믿었던 것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류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학과에서. 그때 이제 나온 게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게 준경험주의가 나오게 되고, 이 준경험주의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은 포포의 오류주의와 해겔의 변증법에 이제 기초를 해요. 그래서 기초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태동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이 3부에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디테일한 예제를 가지고 막 이 책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디테일한 예제를 가지고 막 공부하는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밑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려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재 연구라든지 지도서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여기에 없던 이그젠플 모델들이 거론돼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막 처음에 읽으실 때 예제 이해하다가 개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경론에서. 그래서 1단계 예제 이해하는 것보다 개념 이해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원래 통상적으로 예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개념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모델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과기억론은 하나만 딱 꼬집어서 얘기 못하는 내용이 많아요. 복합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꼭 집은 예제가 내가 알고 있는 지적 능력에 의해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너무 이해했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두시지 말고, 예제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개념 이해했다가 포커스를 두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수업하다 보면 막 내용이 분명히 2부 한다고 그랬는데 5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2부 얘기만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얘기와 막 섞여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2부 얘기는 3, 4, 5, 6이 7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예제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포커스를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3부는 시작점은, 그래서 꼭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를 이해해야, 뭐를 머릿속에 그려라? 유크리트? 평행선 공준. 그러면서 비유크리트 기하의 탄생. 이거를 이제 배경 삼아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7차 교육과정과 상당히 연관성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수학교육에서 말하는 우리 창의, 융합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창의와도 상당히 관련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쪽 파트가. 4부는 뭐 수학교육의 영원한 뭐가 돼요? 주제가 되는 거죠? 문제 해결. 이건 1장, 2장, 3장, 4장, 6장, 아니 4장의 1절, 4절 뭐 이런 것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부는 다 해야 되고요. 6부도 다 해야 되고요. 7부도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7부 정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만 이해하고 있으면 뭐 깊게 고민 안 하셔도 7부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4부, 5부, 6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넘어갈 때 책에 있는 예제로 조금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좋은 모델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수업하면서 과거에 나왔던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를 해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할 때 내가 기출 문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내가 자료는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자료는 따로 그렇게 나눠 드릴 거고, 그때는 수업은 PPT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가면서 막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교과경론도 진도 나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러분은 자료를 보시고 나는 칠판에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PPT로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로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말이 길었는데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마 특별한 말이 없으면 1월 달에는 그런데 2월 달에는 수업 시간이 내가 이제 좀 뒤를 늘릴까 하는데 뒤를 늘릴 수 없으면 앞 시간을 30분 정도 당길지 모르겠습니다. 수업 시간을.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왔는데 그 1, 2월에 교과 경론이 8주가 안 나오고 7주가 나와요. 명절 때문에. 명절 때문에 7주가 나오는데 그럼 7주가 나오는데 보강을 하려게 되면 이제 나도 스케줄도 있고 여러분들도 스케줄이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따로 보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수업 시간을 조금 늘려서 수업을 하는 방법을 하나를 고려를 해볼 거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일방적으로 내가 결정 내리진 않겠지만 그걸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되게 되면 보강 날짜를 따로 잡아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2월 달에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수업을 하고 따로 보강은 안 잡겠다가 지금 계획인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2장 수학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2장 수학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죠. 책을 보시면 꼭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론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나오면 특히 교과 경론 같은 경우 서론이 나오면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서론을 꼭 읽어보세요. 자, 이 장에서는 왜 수학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를 물음을 통하여 수학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수학 교육의 목적에다가 초점을 줄 겁니다. 수학 교육의 목적에다 초점을 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뭐 수학과의 목표는 뭐예요? 수학과의 목적은 뭐예요?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목표와 목적이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책에서 구성된 게 아니고 7차 교육과정이 있으면 교육과정에서는 뭐가 됩니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학과만을 위한 교육과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체적인 총론적 입장에서 뭐가 납니까?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나올 거고 그러면 총론에서 나오면 강론으로 넘어가면 각 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뭐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뭐 쭉 나오겠죠. 그러면은 강론에서 수학과의 총론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학과에서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까요? 이게 수학과의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당신들은 왜 수학해요? 수학 공부 왜 해요? 일반적으로 봤더니 일반적으로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수학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목적은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학 교육의 목적,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학 교육의 목적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뭐예요? 동의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수학과의 목표는 항상 교육 과정 안에서의 그 교육 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강론적 입장에서 수학과라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까요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말한 것처럼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보통 그래서 그 말을 수학과의 목표, 수학교육의 목적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볼 때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수학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다뤄지는 수학은 정신 도야성을 추구하는 주지 과목으로 실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 과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여기에선 제시된 것이 이게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도 될 수 있고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을 위한 무엇도 될 수 있는 겁니까? 도구도 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구의 수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의 목적을 여기에서는 그 목적 자체를 무엇으로 봤어요? 도야성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는 뭐 도야책, 정신도야성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도야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논리적 추론이지, 뭐 제게 뒤에 나오니까 논리적 추론의 문제를 하는 거고, 도구로서의 목적으로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용성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교육에서는 여기에서 말고도 우리가 그 수학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가치로서 문화적 가치와 신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학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도달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것은 수학적 무엇을 기르는 데 있어요? 안목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가. 그러니까 뭐 이 말을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수학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읽어 보시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학자들마다, 이게 필요성이라는 말은 학자들마다 다르고, 뭐 그래서 이게 공론화됐다, 공론화는 됐습니다. 공론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할 것 같아라는 말들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절대적 기준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참고 사항 정도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 안에서는 이제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 이런 것들 이제 이 책이 그래도 지금 많이 조금 수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책이 수정되기 전에 그 원 논문을 이제 읽어봤을 때 이제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너네들 수학 왜 해? 뭐 수학은 왜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제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요즘은 잘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성적 활동을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그럼 수학 못하면 논리적 사고력이 떨어지나요? 이제 이런 말을 던질 수 있죠. 근데 우리 보통 논쟁하면 수학학 사람들은 주로 못하죠. 그냥 쭉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요즘 우리인데, 우리 때는 이제 사학과, 정치, 외교학과 막 이쪽 사람들하고 한번 붙으면 10초 안에 깨져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들 하냐면, 수학을 해야만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라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세력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수학하는 사람들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만이 전유물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학해야 된다는 말이 결국은 상대를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유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수학을 해야 됩니까라는 이제 논리들을 펼쳐야 되겠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들 안에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시켜 나가자라는 거고, 이제 그러한 형태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그 말을 아까 말했던 논쟁거리 무슨 말들은 다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고 그냥 간단 요약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NCTM은 찾았습니까? 두 번째 단락. NCTM은 중간 부분에 있어요. 중간 부분.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찾았죠?
NCTM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정보산업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수학적 소양과 수학적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무엇의 영향을 분명히 제일 많이 받고 있냐면 NCTM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NCTM 문제도 시험에 나왔고 NCM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많은 영향을 준 건 맞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아니지만 수학의 흐름을 보시면 뒤에 가서 쭉 나와요. 우리가 이제 수학사에서 본다면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전과 이후를 보면 다른 나는 이제 우리 세계사적인 거 얘기하면 이제 다 들통나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르네상스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변화로 보는 것은 바로 수학을 누구에게 줄 거냐의 문제죠. 그래서 르네상스 이전에 수학은 누구의 저거였습니까? 종교에서 신에 대한 거예요. 신을 이해하고 신에 대한 것을 설파하기 위한 그러한 엘리트들을 가르치기 위한 뭐예요? 교육으로 수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일종의 여기에 대한 종속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건데 르네상스 이후에 이것을 신으로부터 누구에게 이제 돌려주려고 시작한 거예요. 인간으로 돌려주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관계가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지금은 왜 영향력을 못 줘서 지금은 보통 책에서 나왔다가 어떤 책에서는 나왔다가 어떤 책에서는 안 나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였는데 이때 이제 나온 게 뭐가 되냐면 그러면서 유크리트 기하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책으로 한 거예요? 유크리트 기하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크리트 기하에서 무엇 하기 시작하자? 탈피하자라고 했는데 도로 글로 가요. 도로 글로 가서 세상에 별로 빛이 발해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여튼간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이때 활동주의가 서서히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에서 일할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들 이제 노동자들 그 계급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우리한테는 뭐가 생겼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소학교라는 게 생겼죠. 그게 소학교라는 게 생겼다가 여러분은 초등학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아재냐 아니냐의 기준은 초등학교 출신이냐 국민학교 출신이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가 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초등교육을 받는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인데 예전에는 목적이 초등교육이 아니라 노동자를 일을 시켜야 되는데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만큼만 뭐를 가르치는 거야. 교육을 시키는 게 소학교하고 무슨 거예요? 나중에 국민학교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교육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서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이루어져요? 근대화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현대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들도 많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유클리트식 교육에 대한 또는 유클리트 기하 그러니까 유클리트 기하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클리트 기하만을 지도하는 논리적인 것만을 지도하는 교육으로부터 무엇하자?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시작한 게 무슨 운동? 근대화 운동이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제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현대화 운동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때 이제 뭐가 됩니까? 미국하고 소련, 미소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같은 거 되면서
그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먼저 이제 쏘아 올리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화 운동이 되면서 이때 이제 현대화 운동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브루너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몇 차 교육과정에? 3차 교육과정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러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나치게 그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논리를 강조하게 되면 짜증이 나기도 시작하겠지만 너무 어린이들한테 이거를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시간만 되면 이제 뭐가 돼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포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 입시 때문에 뭐 수포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모르는 건데 내가 네덜란드는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논문들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수업 시간에 이제 프로이덴탈이나 이제 프로이덴탈 같은 경우 이제 주장하는 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애들한테 수업을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공대를 진학하려고 하거나 자연대를 진학하려고 하거나 나는 원래 태생이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거나 애들을 제외하고는 다 자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의 잘못이냐 아이들의 잘못이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덴탈은 그걸 안 본 거죠. 애들도 잘못이 아니고 교사만의 잘못도 아니다. 이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화 운동에 대한 비판들이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비판 뭐 이런 것들도 중간에 있었겠지만 세계적인 변혁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때부터는 교육의 문제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백투베이직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죠? 기초로 돌아가기 운동이 이제 이루어지죠. 우리나라에는 몇 차? 4차 교육과정이 이제 돼요. 근데 기초로 돌아가기가 돼서 좋기는 했는데 엘리트 입장에선 뭐가 돼요? 엘리트는 이게 좋은 거예요. 엘리트는. 일반 사람은 뭐가 좋은 거야? 얘가 좋은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상당한 수준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무엇하는 겁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이루어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도 이제 서서히 바뀌면서 5차 교육부터 본격적으로 이때도 이제 조금 말 나오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무엇이 강조돼요?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1980년대가 이제 문제 해결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문제 해결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에서도 또 다른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좀 보완점이 필요하더라. 그럼 뭐 요즘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곤란하겠는데 그래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넓은 의미의 문제 해결 교육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문제 해결 그 능력을 향상시키자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수학적 힘을 신장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학적 힘. 이 수학적 힘은 우리로 본다면 7차 교육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수학적 힘을 구성하는 요소는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5가지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 5가지가 여기에다가 쓸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쓴 거예요. 그 5가지가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당연한 건 아까 내가 넓은 의미의 뭐라 그랬어요?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 이제 이런 것에다가 무엇을 첨가시키기 시작하는 거냐면 수학적 태도를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수학을 인지적인 것과 정의적인 것으로 나눈다면 여기가 인지적인 것을 강조를 했다면 정의적인 측면도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적인 측면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된 수학적 태도의 문제가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 태도란에는 수학을 풀려는 의지, 그 다음에 사고의 유연성, 뭐 수학에 대한 흥미, 뭐 동기 이런 것들이 요 안에 이제 다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 하나를 더 강조를 하면 그 이제 하나의 내용이 개념 간의 연결 능력, 영역 간의 연결 능력.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연결 능력. 그래서 보통 수학적 힘 그러면 이 5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이후로 보는 거고 여기에서 큰 흐름에서는 얘는 이제 바뀌지 않은 거죠.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에인슈타인 얘기가 바로 저 얘기예요. 저거를 먼저 써놨는데 읽어볼게요. 아까 이제 읽었던 거를 이제 다시 읽어보시면 에인슈타인은 그런데 에인슈타인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정보산업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수학적 소양과 수학적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에인슈타인은 수학과의 학습 목표로 수학의 가치를 알고 수학하는 자기의 자신 능력을 확신하며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 능력,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의사소통 능력, 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이게 아까 말한 추론 능력 이런 거고 여기에는 이제 없지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개념관, 영역 간의 연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한 건데 거기 보면 연도가 1989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이후로 이제 강조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또한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의 수학의 기본적, 자, 이제. 지금 내가 요 지웠는데 이 내용은 뒤에 나와요. 책에 이제 정식적으로 나온 거고 지금은 내가 에인슈타인 요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흐름만 얘기한 거고. 자. 수학과의 목표는 인지적인 영역과 정의적인 영역으로 나눠요. 인지적인 영역과 정의적인 영역으로 나누는데 내가 그 교육과정에서 나온 거를 뭐 1차, 2차, 3차, 4차 때 거를 이렇게 표로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책으로 본 적이 없어서 나온 거고 5차 때부터는 계속 봐왔는데 보면 내가 이제 4차 때까지는 내가 이거를 책자로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하는 거고요. 내가 책자로 보기 시작한 거 5차 때부터인데 5차 때부터 수학과의 목표는 이게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매년 바뀔 때마다 이거 가지고 바뀌었다고 주장을 해요. 신기하죠? 대답이 없어요. 이 틀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을 이제 하려고 하냐면 대한민국은 기승전 마지막은 뭐예요? 학생들은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거 거의 못 봤죠. 대학 들어가면 이제부터 무슨 것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교육 가지고 고민하는 거 별로 없죠. 우리나라 교육은 어디까지예요? 고등학교까지밖에 없어요. 이게 머릿속에. 그렇죠? 대학 교육 잘못했다고 교육부 장관 처벌받은 거 봤어요? 수능 문제 한 문제 잘못되면 난리 나요,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무조건 기승전 수능이에요. 지금 유치원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아직 유치원 들어가고 걔네들 보면 예뻐 죽어야 될 나이에 얘네들이 어디 다니냐면 학원 다녀요. 학원 가서 막 뭐 하면서 유치원 다니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반이 달라요. 레벨이 있어. 몇 살 때부터 6살, 7살 때부터 레벨 공부를 시작해요. 그게 언제까지? 대학까지. 거기서 찌들어 사는데 우리 이제 올해 재수를 해서 시험 딱 끝났는데 얘한테 책 보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책 근처에도 안 가고. 이제 그 말을 저거 하는 것들은 뭐냐면 얼마나 지친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했죠, 그 과정을. 지쳐버리니까 뭐 교육이 뭐고 안 되니까 아무리 수학과의 목표가 이렇게 있다야. 그런데 우리는 수능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뭐만 강조하는 교육이 됩니까? 인지하는 능력만 강조하는 거지. 수학에 대한 흥미가 어떻고 말로는 하지만 나는 수학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점수가 나쁘게 나와요. 에이, 거짓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평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러면서 인지적인 영역이 중요한 건 맞다야.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게 맞지만 무엇도 중요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얘도 중요하게 봅시다가 아까 말한 대로 5차 때도 그 말 나오고 6차 때도 그 말 나오고 7차 때도 여전히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말이 나왔는데 현실은 뭐는 안 됐다. 얘는 안 되고 뭐만 강조했다? 얘만 강조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책 볼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게. 자, 그러면 이것이 되는데 이거를 구분했다라는 측면보다 이제 언어적으로 쓴 거예요. 책에는 이제 이게 6차 때까지는 이 언어가 나와요. 6차 때까지 이 언어가 나오다가 7차 때부터 이 언어가 사라져요. 이 언어가 지금 내가 칠판에 쓴 이 언어가 사라져요. 언어가 사라지고 내용만 살아남았어요. 내용만. 그래서 내가 내용 읽기 전에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 이거는 이런 절차를 거치라는 뜻이에요. 지식과 이해를 기초로 기능과 이것을 적용을 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기르고 하는 쪽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가라는 뜻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제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자, 책을 다시 읽어보면 이거예요. 읽어보면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지금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아닙니다만 7차 교육과정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는 얘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몇 단계로 나눴어요? 10단계로 나눴죠? 그 기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 해서 혹시 여러분은 안 배웠을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뭐 6나, 6가, 6나, 7가, 7나 나 이때 다녔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나 중학교 1, 중학교 수학 2 이렇게 되면 이 개정교육과정이 바뀐 거 2007 이후에 그러면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요즘하고 더 가깝네 이제 이런 거고 나 7가 7나 배웠어 그러면 조금 나는 조금 아재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로 흘러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느끼면 돼요. 좀 너무 비약했나? 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란 게 그거예요. 그래서 1에서 10단계를 나눴는데 2015를 보면 다시 옛날 냄새가 많이 나요. 2009까지는 뭐가 됐습니까? 중학교 수학 1, 중학교 수학 2, 중학교 수학 3 했고 고등학교 가면 수1, 수2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가 되냐면 2015 개정교재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일관성 있게 가요. 그게 이제 이거하고 매우 다시 이제 유산초로 흘러갔는데 이름은 이제 다릅니다만 하여튼 그런 의미가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학과를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나와 있죠. 거기가 지식과 이해예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물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해서
사물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가 지능과 적용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뭐를 기른다? 태도를 기른다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쫙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2단계를 거쳐서 2단계를 거쳐서 2단계까지는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멈춰버리니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이게 아니라 합리적이라는 말하고 수학에서 말하는 주요 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실용성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수학에서는 유일한 답을 제일 많이 원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일한 답이 없을 때가 많고, 유일한 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답을 못 찾고 다른 답으로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최선이니 그러면 최선을 못하면 차선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을 선택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나가는 건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하여튼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자, 그게 이제 NCT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2절. 수학교육의 목적. 수학교육의 목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크게 4가지로 나눈다요. 정신도야성, 실효성, 심미성, 문화적 가치인데, 이거를 내가 여기다 칠판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가치라고 하고 이렇게 2개를 써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 매우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학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거죠. 정신도야성. 수학은 수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정신 능력을 배양하는 이른바 정신도약력을 도야시키는 소재가 되며, 이러한 추론 과정은 정신 능력 훈련에 적합한 요인들로 포함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인들은 간결, 엄밀, 간결, 논리, 일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읽어보고 마세요. 막 너무 깊게 들어서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셔야지 여기에다 초점 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야성이라는 것은 크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정신적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신 도야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야하는 거니까 뭡니까?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데로 이렇게 확장성 있게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도야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용성 보시면, 실용성을 보시면, 실용성에서 이게 2016년에는 43페이지에 있는데, 실용성 43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또한 오늘날의 정보화에 따른 세계화 현상은 수학에 대한 새로운 유형성을 배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수학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전과 크게 다른 바가 없이 특정 소수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도 나오죠. 이처럼 실용성의 의미를 대중을 위한 학교 밖의 주변에서 실용성으로 한정한다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제일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야, 내가 미적분학 못한다고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니? 이런 거죠. 초등학교 교육만 받으면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수학에서 말하는 실용성이 과연 성립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여기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을 실용성으로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만. 그러니까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내가 오늘 최신형 휴대폰을 사려고 한다. 그럼 휴대폰을 사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뭐가 있습니까? 뭐 삼성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어디 애플 것도 있고. 애플 것 나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먹으려고 그랬더니 누가 사과를 한번 베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남이 먹은 거 싫어서. 농담으로 한 얘기야. 자, 삼성도 있고 애플도 있고 뭐 화웨이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샤오미, 그다음에 LG, 모토로라, 내가 아는 거 여기까지 내가 아는 한 개. 하여튼간 이렇게 등등등등이 있다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을 이때 휴대폰을 결정하는 게 내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취향 하나만 딱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건 가격 결정은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보편적으로 돈이 웬만큼 부자가 아니고서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딱 하려니까 뭐 10,000원, 20,000원도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아빠 왜 차 번호판 옛날 번호판 갖고 다냐 이러더라고. 차라도 오래됐으면 그냥 번호판이라도 요즘 걸로 바꿔 그러길래 야 누가 공짜로 해준대? 그랬더니 그거 한 5,000원이면 한대는데 그래서 5,000원 같은 소리 한다고. 이게 몇만 원이 들 텐데 몇만 원만 드니 또 가서 이거로 가서 고쳐야 오고 가고 하는데 이거 한다고 하등의 문제들 옛날 번호판인들 어떠냐 하고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거를 몇 년째 듣는데 원래 아저씨들은 다 그래. 자, 그런데 휴대폰은 싸도 몇십만 원이죠. 저번 때 친구들 모임으로 갔더니 폴더블폰 처음 봤거든. 그거 들고 있는 애를 딱 보는 순간 쫙 봤지. 그랬더니 연예인이더라고. 친구들 모임 갔는데. 그래서 연예인이라서 그런지는 않았겠지만 딱 그 얘기를 이제 딱 보는데 보통 그런 거를 보면 최소 몇십만 원이고 비싸면 뭐 100만 원도 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선택하려면 굉장히 신중해져야 되는데 신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주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나는 휴대폰의 목적이 뭔가부터 고민을 해요. 휴대폰의 목적이 원래 최초에 나왔던 전화가 목적이냐. 아니면 요즘은 뭡니까? 전화가 아니라 멀티 개념이죠. 통신도 되고 텔레비전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거를 목적으로 삼느냐. 아니면 뭐 디자인도 중요하냐. 뭐 요즘은 또 뭐로도 많이 써요? 뭐 사진 찍는 거, 카메라 이런 것도로도.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시장 조사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가격을 그 휴대폰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난 삼성 거 살 거야 라고 마음을 정했다고 치죠. 그럼 삼성 거를 샀으면 또 끝난 게 아니라 A 대리점, B 대리점, C 대리점, D 대리점 막 돌아다녀 본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디가 가격이 제일 싸고 나한테 제일 맞는지 또 이것도 알아볼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뭡니까? 자료를 조사해보고 자기에 맞는 걸 분석하고 그 안에서 최적의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어떤 조사, 분석, 해석,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얻어낸 것도 일종의 뭐로 보는 거예요? 수학적 사고력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얼마예요? 계산했더니 돈 주고 이걸 했더니 계산해서 빼내는 건 얼마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 안에서 가장 알맞는 모델화를 찾는 거. 이런 것들조차도 어디 안에 넣어야 된다? 실용성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도 그래 좁은 의미로 실용성을 해석하지 말고 무슨 의미로? 넓은 의미로 실용성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뜻의 문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가치와 신미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때 이 가치라는 말로 나는 여기서 이제 표현을 쓰면, 이 가치라는 말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수학을 봤더니 평상시에는 크게 고민을 안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이라는 것이 내가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였지, 수학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느끼는 것이 일종의 뭐예요? 가치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자체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시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에게 함수를 하면서 현수교가 어떻고 다리를 쫙, 걔네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 배웠다고 그거 다리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최적이 되려면 도로가 지나갈 때 물이 흔들리고 바람이 흔들리고 차가 지나가면은 이게 제일 튼튼하게 안전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배운 미적분학의 기술로 다리에 최적이 되는 거 배워져요? 안 배워져요?
택도 없죠. 그런데 왜 그게 책에 나와요? 그건 실용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이런 원리들에 의해서 우리 일상생활의 수학이 이렇게 무엇하고 있대요?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러면서 현수교 같은 거 보여줄 때 뭐가 돼? 포물선 모양을 쫙 강조해 주죠. 그렇죠? 이렇게. 그게 물론 포물선은 아닙니다만 이런 그 모양들을 이제 강조해서 이렇게 비춰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다 무엇과 연관돼 있다라고 보냐면 가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수학과 매우 뭐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켜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미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심미성은 이제 난 책에 나와 있는 얘도 보통 좋아하지 않는데, 책에 나와 있는 얘가 좋아하지 않는데, 심미성, 그럼 분명히 언어적으로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심미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오래된 사람. 기원전 사람. 뭐 그럴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하고 내가 인터뷰한 적이 없어서. 플라톤. 그래서 우리가 수학 교육의 그 심미성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플라톤을 얘기를 해요. 뭐 기하를 모르는 사람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심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심미성 그러면 이제 언어에서 나오는 뉘앙스가 뭐예요? 아름다움인데, 고대 그리스 같은 갔더니 그 신전들 모양이 이게 그 가로 세로의 길이가 심미성, 황금비를 갖추고 있다. 얼마나 아름답냐. 혹시 그걸 보면서 1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비율로 지어졌더니 진짜 아름답구나. 이런 거 느낍니까? 그 느낌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뭐 요즘은 책의 사이즈가 원체 다양하지만 예전의 책도 황금비로 만들어진 거예요. 짧은 것에 긴 것의 비율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미성, 황금비의 아름다움 막 설명을 해요.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신미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때 수학에서 뷰티풀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신적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적 아름다움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막 칠판 두 줄을 지우면서 막 문제 풀어서 땅땅땅 하고,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하고, 와,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래, 딱 했더니 한 두 줄 만에 끝내서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죠. 두 줄 만에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식을 이제 기존에 하지도 못했던 시간 단축도 되지만 사고의 단축도 가져주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뭐라고 보는 거예요? 신미성이라고 하고, 내가 학회는 여러 번 갔는데 나는 외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뷰티풀하다는 거를 박수를 쳐본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우리 때는 맨날 다 갔을 땐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용조용히 하다고 오더라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은 적이 있었냐면, 이제 나는 이게 들은 거예요. 들은 거라 내가 본 적은 없고. 얘를 적분하시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얘를 적분하라고 그러면 과거에는 다 저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저거를 적분하세요 그러면 u를 탄젠트 2분의 x라고 놓자. 그러면 탄젠트 x는 1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x의 제곱의 2 탄젠트 2분의 x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힘들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거로 본다면 1 마이너스 u제곱분의 뭐가 돼요? 2u. 그 다음에 얘를 해주면 x는 2분의 1에 2가 되나요? 2의 아크 탄젠트 u. 그래서 dx는 1 플러스 u의 제곱분의 2의 du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면 x가 되면 1 마이너스 u 제곱분의 2u가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1 플러스 u제곱분의 1 플러스 u제곱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시칸트는 뭐가 됩니까? 이것분의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1 마이너스 u제곱분의 1 플러스 u제곱의 dx는 1 플러스 u제곱분, 이거 왜 이렇게 간단하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올 텐데? 그럼 이거 너무 간단한데? 탄젠트 x는 요거 맞죠? 1 마이너스 u제곱분의 2u 1 플러스 x는 요거 시칸트는 1 마이너스 u제곱분의 1 플러스 u제곱 맞죠? 근데 잘못된 것 혹시 있나? 하여튼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문제를 풀었어요. 좀 기분이 안 좋네. 하여튼간 짧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식 표현 방법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를 써놓고 나니까 짧아 보였구나. 누군가가 이거를 딱 볼 때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도 값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보자. 그럼 분모를 미분해주면 뭐가 돼요? 분모를 미분해주면 시칸트를 미분해주면 시칸트 탄젠트. 탄젠트를 미분해주면 와우 그런 거죠. 딱 몇 줄이면 돼요? 한 줄이면 증명이 끝나버리죠. 이렇게 증명을 딱 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뷰티풀하다는 얘기가 나왔대요. 이 문제를 처음 발표한 사람한테. 이런 게 바로 뭐다? 심미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뷰티풀하다는 단어는 안 써도 와우 진짜 대단한데 난 상상도 못했어. 저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네. 막 이런 존경심이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다? 심미성이라는 거죠. 근데 수학에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은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뭐 뭔 소리 하는 얘기인 거고 그런 거고.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것들이죠. 수학 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이더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 하도록 하죠.